당시 보병 제1사단 11년대 3대대 11중대장으로서 기마부대 특공대를 지휘하여 북해군 전당을 소탕하고 평양 비행장을 점령하여 한국군 제1사단이 제일 먼저 평양을 탈환하는 역사적인 전공을 세운 한국전쟁 영웅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서부지부 대표회장으로서 애국운동을 선봉해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이하여 행동하는 애국 시민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 귀하를 미서부지역 국민행동본부 상임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 6월 29일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 주최 측으로부터의 환영 인사 및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저로서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한국에서 좌파 친북 세력을 척결하는 선봉장 서정갑 대령의 오늘 이런 환영사를 하는 이 마당에 저는 참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친북 좌파 이들은 조금도 수그름틈이 없이 한국을 유시해서 우리 미국 사회에도 많이 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우리 서정갑 본부장께서 LA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서정갑 본부장께서 왜 좌파를 척결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척결이 돼야 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가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분돼 가는 우리 LA를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 한국을 지키는 이러한 해외 동포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원 회장으로부터 소소신 내빈들에 대한 감사장을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정갑 본부장님, 소개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이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공군대령 박정희 대통령 1호기 정비 총책임자로 있었던 공군대령 기술학교 양무 출신 우리 김두강 회장입니다. 박수로. 옆에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경호실에 있었고, 그다음 우리 군사 문제 전문 베테랑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아마 지구상의 중요한 무기 체계라든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고성혁 기자. 현재 조갑제닷컴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옆에 미녀 한 분 계신 분, 우리 박찬숙 국민행동본부 간사입니다. 우리 신문광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신문광고가 지금까지 680여 회 나갈 때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욕은 다 이게 혼자서 듣습니다. 그래서 욕을 할 때마다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여기는 화장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엇을 하장하느냐, 빨갱이로 하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소개 간단하게 마치고 또 다음 공로 감사장 직위 대한민국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 귀하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 발전의 저해 요인인 친북 좌파 척결의 최선봉장으로 행동 실천한 그 공로를 감사하여 그 공로 감사장을 드리고 2015년 6월 27일 미 국토방위군 지원사령부 국토안보부 지원사령부 제1분단 중간근무원걸 대한민국 국민행동본부 감사 김준강 이하동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작감 기자 고성혁 이하동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행동본부 간사 박찬숙 이하동물입니다. 같이 사진을 이렇게 사진하고 같이 찍으시죠. 같이. 환영사를 박공기 제안국회의장 나와서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님과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6.25를 되새겨보면서 특별한 강연을 하신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6.25 행사를 엊그저께도 했습니다마는 행사 때마다 다소 너무 형식적이고 그날이기 때문에 행사한다는 이런 생각에 젖어들기 십상입니다마는 그 6.25를 다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말씀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국민행동본부는 1년에 크나큰 행사를 큰 도시 다니면서 10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의 그 활동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와 언론 매체의 그 보도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뇌에다 입력하셔서 오늘의 중요한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갑 본부장님은 연세대를 졸업하시고 ROTC 출신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육군대학 행정처장을 지내셨고 육군본부 총무과장을 지내셨으며 1995년에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를 창설하셨고 ROTC 중앙회 사무총장을 지내셨으며 7.2, 8.2 국위 민주평등 상임위원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제한국민의 정책 자문위원이시며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서장갑 본부장님은 열렬히 환영하는 박수로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예벽 육군대령 서정갑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참 여러분의 애국심이 참 대단하더라. 이런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그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고 또 그동안 국민행동본부에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위해서 올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이번 대회를 주최하신 우리 자국본의 김봉건 회장님, 또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했는데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정용목 박사님, 저기 지금 변홍진 총장님이 대신해서 나와 계신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이번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공사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이 지역의 제항군인의 박홍기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힘찬 박수로서 격려가 부탁드릴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 오니까 오늘 사회자가 얘기했지만은 65주년 되는 6.25 한국전쟁 6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부러 6.25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그런 뜻으로 군복을 입고 나왔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름 모를 나라에 와가지고 자그마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5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 국민에게 미 국가,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박수로 여러분 격려를 표시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그 출판기념회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오신 분들이 상당히 표정들이 밝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LA 공항에 와서 느낀 거지만 참 공기가 서울하고는 느껴볼 수 없는 이런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공기가 참 맑다. 이거 오늘 하루만 그러겠지 하는데 제가 며칠 동안 했는데 계속해서 서울은 상당히 무덥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햇볕 나가지 않으면 그늘에 있으면 가을과 같은 그런 느낌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5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강연하면서 한 100세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건데 120세는 이제 무난하게 여러분이 살아계시라 믿고 다음번에도 제가 여기 올 때도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걸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에서 우리 참수리호 357 참수리호가 북해 함정에 의해서 격침된 날입니다. 어저께 누가 나한테 얘기해요. 연평해전이라는 게 뭐냐? 제가 동영상을 잠깐 하겠는데 연평해전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평해전은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전 이후 우리 해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해본 첫 번째 제1연평해전입니다. 99년도 6월 25일 당시 합참우장은 김진호 대장입니다. 저하고는 동기생이죠. 그래서 야 역시 동기생이 있으니까 네가 해냈구나. 당시에 북계 함정 주요 주력함을 격침시키고 또 세대의
나머지 함정들도 이제 그 대파시키는 대해전에서 대성공을 이뤘어요. 그래서 국민행동본부 당시에 육해공군 대령연합 회장 명의로 제가 이런 성명을 냈어요. 이 연평해전은 과거에 넬슨 제독이 영국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트라팔카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시켰다 해서 런던에 가면은 그 트라팔카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넬슨 제독이 대서양을 바라보고 한 30m 높이의 그 동상이 서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대영 제국이었구나. 그래서 트라팔카 해전에 비유해가지고 제가 제1연평해전을 대승을 거두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평가했고요. 그 다음 그 2002년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몇 년 흘리고 난 다음에 북한이 야 우리가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자. 그래서 당한 것이 357 잠수리호입니다. 제1연평해전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청와대에 있는 높은 분들이 이렇게 군수내부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합참의장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격파시켜야만 하느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전에서의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작전 규정을 어떻게 바꿨냐? 적이 먼저 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적함이 오면 우리가 방송으로 경고해라. 그래도 안 되면 경고 사격 정도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절대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2002년 6월 29일 날이죠. 그 직전에 우리 그 감청반 정보사령부에서 한철용 장군이 딱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남한의 함정이 나타나면 우리가 기습 격파하자, 격침시키자 이런 내용의 그 교신이 오간 것을 캐치해가지고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해군에 통보해야 되는데 해군에 통보하지 않고 그냥 경고방송 정도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해군이 당시에 그 윤영아 대위죠. 정장에 이렇게 접근했는데 북한 함정이 오니까 경고방송 정도는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조타시를 갖다 명중시켜서 잠수리호 인양을 해보니까 조타시를 명중해버렸어요. 급소를 사람 같으면 급소를 때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6명이 전사했는데 장례식 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로 가느냐?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일본으로 월드컵 구경을 갔고 당시 우리 국방부 장관도 국군통합병원에서 연결식이 있었는데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현장에서 5명이 전사하고 한 의무병 한 사람이 고 박동혁이라는 것은 통합병원에서 참 통합병원인 모든 우리 군의관들 모든 의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박동혁 어머니가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죠. 네. 좀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원래 강연하기 전에 이거 박동혁 어머니의 그 하늘로 보내는 영상 편지가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보면은 누구든지 소위 말해서 야 우리 누구를 위해서 박동혁 어머니가 나중에 하는 얘기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니? 이런 얘기가 절규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손수건을 몇 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거 하고 강연을 계속하려 했는데 먼저 오늘 강연의 주제부터 이걸 얘기하려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제대로 강연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만 저한테 좀
시간을 줍사 이렇게 가지고 시간을 줄이려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오늘 결론부터만 좀 이야기했어요. 65년이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그걸 했는데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은 동쪽 묘지에 그 한국 전쟁 참전했다가 전사한 분들의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신문에 이렇게 보았는데 그저 96년도 6월 6일 조선일보 특종으로 보도됩니다. 국립묘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전사자가 아니고 일반 사망이나 병사자로 표시됐기 때문에 40여 년이 지나도록 그 가족이 국립묘지에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백마고치의 김수택이라는 16살 먹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동쪽묘역의 산기슭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1613명을 무명용사들 1613명을 발견해가지고 전사자로 명예 회복할 때까지 그 계기는 김수택이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어린 학생, 16살 먹은 어린 학생의 묘지를 찾아준 그거에 이제 계기가 됩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이제 한국전이 발발하고 그게 한 7월쯤 돼가지고 김수택이라는 이 중학생이 옛날에 영도다리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했어요. 그래서 영도다리 구경하러 나갔다가 야 이거 해가지고 우리 헌병이 그대로 키가 조금만 이렇게 되면 총 맬 수 있는 그 키가 되게 되면 무조건 잡아내가지고 추록에 태워가지고 전선으로 보낼 때입니다. 그 이 학생이 전선에 끌려가가지고 그해 11월 달 백마고지 전투에서 팔다리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봉원 회장이 아시겠지만은 당시 피난 가가지고 제1육군병원이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에서 수술하던 중에 전사합니다. 수술군의관이 이모 소령이라 하는 분이 이렇게 병상일지다 그렇게 수술하다가 전사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김수택 소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참 우리 그 국가도 그렇고 행정하는 사람도 그렇고 군수뇌부도 굉장히 무관심하는 거예요.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걸 안 해주는데 가족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91년도입니다. 제가 마지막 보직이 기록정보관리단 단장을 했었는데 부산에 제1문소고가 있었습니다. 제1문소고 입지는 장산이라 하는 거기에 7부 능선에 옛날 일본군 해안포 그 동굴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는 문둥이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5, 6도.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5, 6도 문둥이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옛날에 뭐 대령들이니까 특실을 주더라고요. 그 특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옆에 노 신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앉아 있다 뭐 커피 이렇게 오시는 분이 특실에 앉아 있다 해가지고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커피를 무료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고 옆에 분한테 이렇게 전달했더니 이 신사가 커피를 안 받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받고. 제가 얼마큼 무한합니까? 그래 커피하고 제 커피만 딱 이렇게 받아들고는 저도 좀 성깔이 좀 있는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옆에 정장으로 앉아 하고 있었으니까 선생님 제가 앉아 있는 게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공산당 다음에 싫은 것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사람 그 직함이 노신사의 직함이 부산여자대학교 교무처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연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나가서 죽은 거는 분명한데 그 육군본부나 국방부나 당시에 경상남도는 부산이 그 별도로 있어가지고 경상남도 병사부 사령부에 가서도 모른다. 국방부에 가서도 모른다. 내무부에 가도 모른다. 육군본부에 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동아대학교 법대 2학년생인데 휴학계를 내버립니다. 왜 휴학계를 내냐? 어머니가 대문 밖에 나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택하고 부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 동생을 그걸 보면서 자기가 찾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휴학계를 내고 애가 서울 와서 삽니다. 와가지고 육군본부 면회실을 가고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럼 육군본부 면회실에서는 저 미친놈이 또 왔네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찾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사한 사람은 6.25 전쟁 시에 전투하는 사람도 챙기지 못하는데 병사로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화장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가 없다. 어딘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침 군번은 확인할 수 있어요. 군번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군번을 제가 확인하니까 그 문수고에 가가지고 찾았어요. 군번을 가지고. 문수고에서 찾으니까 10분도 안 돼가지고 병상이 입지를 가져간 거예요.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모 소령의 제1육군병원 이모 소령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이렇게 부상 입고 와서 수술 중에 전사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행사를 간단하게 치르고는 다시 육군본부로 와가지고는 국립묘지 안내실에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죽었다는데 매화장 보고서가 있느냐?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는 매화장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화장 보고서를 이렇게 확인했더니 동쪽 묘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찾아갔고 가족에게 알려줬더니 그 어머니가 얼만큼 한이 서리는 겁니까? 43년 만에 아들의 묘가 국립묘지에 있다는 걸 모르고 완전히 그 치매 비슷하게 해가지고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제가 그렇게 전화하는 동안에 이 전화통 자체가 통곡하고 울음하는 울음소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먹기를 군 생활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국립묘지에 하나만 있겠느냐. 그래서 군악대가 지금도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악대를 제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군악대 정보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당시에는 방위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방위병 20명 내지 30명을 나한테 붙여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국립묘지 일일이 그 묘역에 가가지고 사망 또는 병사 이렇게 한 걸 전부 다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그걸 당시에 신학공당에도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육군본부 수뇌부에 얘기하니까 이거 찾아줘야 된다고 얘기해놓으니까 명예회복 시켜줘야 된다고 얘기해봐야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 출신으로 군복 입고 반성할 거는 반성해야 된다. 국가가 이 사람들을 방치한 겁니다. 육군본부에서 당시에 저한테 뭐라는 게 그렇게 되면 군 치부가 드러나는데 군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전사자를 이를 모르 산하에서 전사한 이런 분들을 이렇게 팽개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에 좀 굉장히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이 찾아주는 운동을 제가 하니까 서정갑이가 군복을 벗고 밖에 나갔더니 군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낸다 하고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어요. 당시 신한국당도 비협조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에 이렇게 아직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권력에 줄서기도 하지 않고 다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데만 국민행정부가 앞만 보고 난다. 어디서 비례대표 하겠냐고 이렇게 서류 내라 신청서 내라 제가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이죠.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천용택 전 국방장관 있잖아요. 이분이 제가 육군본부 총국과장 할 때 민심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면이 있으니까 방에 국회의원 의원의 회관을 찾아가니까 이분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도와주려 하니까 이 신한국당이 또 이게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좀 있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임명되니까 사망이라고 비석에 서 있는 걸 전사를 하려면 이렇게 땜질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허광석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전사, 순직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묘비가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천용택 국방장관이 전부 다 새롭게 화강암 비서를 다시 씌워라. 이래서 국립묘지 지금 동쪽 묘에 가게 되면 새롭게 된 화강암으로 된 그 비석이 1613명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가 이것을 알고 특정 보도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겁니다. 이건 6.25 65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6.25를 회상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다시 한번 그 반성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냐. 대통령에서 통일 대박이라고 이 얘기를 나왔는데 좀 말이 빗나가지만은 2004년도 우리 사회자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2002년도 여름 어느 날 황장엽 선생이 국가정보원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내쫓긴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찾아온 것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희 방이 15평 남짓의 조그만 방이에요. 거기 대령연합회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게 어떤 일이십니까? 하니까 황장엽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서대령 옆에 좀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이게 유추하지만 옆에다 책상을 하나 놓고 칸막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바로 앞방에 대한민국 육군대령의 앞방에 한번 방 하나 보증금을 1,000,000원입니다. 이 정도는 해드릴 의무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앞방에다가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2010년도 3월 23일 날 여기 변홍진 총장님 계시지만은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에서 저를 LA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횟수로 7년, 만 7년, 횟수로는 8년 되죠. 제가 3월 23일 날 2010년도 3월 23일 날 이게 LA 올 때 황장엽 선생이 논현동으로 이사 갔다가 그게 한 5개월 만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황장엽 선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은 저한테 일반 사람들은 황장엽 선생하고 뭐 인터뷰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하다 내가 뭐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다지만은 핵심적인 사항은 저한테 경호원들이 딱 그 7, 8명 있다가 이어싸니까 절대 외부 인사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 수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호원들은 저한테 통제를 안 하지만 옆에 이렇게 앉아서 감시는 해요.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이 저한테 할 얘기는 이렇게 메모 쪽지를 이렇게 저녁에 써서 궁할 만큼 해가지고는 이 소회장 서대령 들어왔어요 하고 악수하면서 이게 끼워줍니다. 그저께 우리 그 재한권 회장님 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저게 그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그 출판 기념회에서 서회장 나 좀 봐. 그래서 제가 알아서 일기 선배니까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악수 좀 하자 그래. 고생한다고 악수 쫙 하는데 뭐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해서 돌돌 말하는 걸 저한테 딱 줘요.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는데 하면서 돈 300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황장엽 선생이 저한테 메모 줬는데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웬만큼 해서 망명을 한 것을 후회하는 분이 아니야. 근데 나중에 그 사우스포스트 후문으로 미 대사관 쪽으로, 사우스포스트에는 미 대사관 정동 쪽에 있지만은 그 소위 클럽이라는 바 비슷한 거, 커피숍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사우스포스트에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후문을 통해서 그쪽으로 한번 김덕봉 씨하고 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그런 경우, 이거는 언론에 한 번도 보도되지 않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들이 계획한 것은 미국 초청을, 미국에 계속해서 사인 보냈습니다. 초청해달라고. 그래서 그 1차 초청할 때는 갑자기 황장엽 선생이 노하는 거예요. 왜 노하느냐? 내가 이미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내가 이미 그것을 얘기할 것은 자기 자서전에 다 써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자서전에 써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갈 필요 없다. 그럴 때 이제 김덕봉 씨가 화가 난 거예요. 김덕봉 씨는 미국에 와서 망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황장엽 선생이 국정원에 이게 쇠뇌돼 가지고 마음이 변했다. 그러면서 황장엽 선생은 아직 전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김덕봉 씨는 북한에 이렇게 소조라는 거, 소위 말하는 요새 첩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소조를 두만강이나 암덕강을 북한에 침투시켜서 거기서 중요한 자료, 예를 들면 그 핵실험을 하려면 고폭탄 실험하면은 이 흙 있지 않습니까? 500m 반경 500m 있는 흙을 이렇게 채취해 오면은 그 자체가 고폭탄 실험을 했다는 게 증거가 됩니다. 그런 걸 갖다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또 정부 대통령에 전하고 이런 그 소조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저한테 뭐 메모도 해주고 했는데, 황장엽 선생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분 얘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황장엽 선생을 잘 만나지 않았는데, 황장엽 선생이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좀 더 여기 있게 해달라 하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김덕봉 씨는 또 저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황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조선노동당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조선노동당이 있을 수 있느냐.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정치에 좀 그거 되니까 둔감하니까. 지금 있는 민노당 강령을 봐라. 99%가 북한 조선노동당 강령하고 똑같다. 여기에 대령연합회장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6월 23일 강령 보니까 완전히 이건 북한 노동당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당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4년도 6월 2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이 제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고 민노당 해산청원서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에 갖다 제출했는데, 노무현 정권 시절이니까 이게 좀 기각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2차에 걸쳐서 또 했는데 묵묵부답이. 4차 2013년도 4월 8일 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해주리라 이렇게 믿고 법무부에 네 번째 해산 청구를, 이번 물론 통합진보당이죠. 냈더니 그게 8월 달에
대통령께서 통합진보당 해산하는 TF로 구성하라는 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있는 정점식 당시 검사장이 이분이 팀장이 돼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저희들이 낸 거 그걸 심층 검토해가지고 마침 그해 11월 5일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겁니다. 왜 민간단체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막바로 안 했냐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법상 정부만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그래서 당시 한 1년 있다 2014년도 12월 5일날은 통합진보당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검찰 공안부에 가가지고 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조사를 받고 한 서너 시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통합진보당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자 19일날 5일날 그거하고 19일날인가 2주 만이죠. 2주 만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준비되세요? 네. 예, 그럼 좀 하고 또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죠? 마이크가 안 나와서 마이크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없나? 이거 너무나 아까운데 쓰기고 정리하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너의 모습을 저 뒤에 들립니까? 눈뜨고 볼 수 없어. 성한 대로 머리하고 왼손뿐이었어. 22개나 되는 링거줄에 의지하고 수많은 기계들 3일 만에 죽었다가 심폐기를 소생술로 살아났다고 하더라. 한 달 그 옆에서 의식을 찾으며 파편 때문에 대장을 망가졌고 소증은 7군데 그래되고 배는 오픈시켜 반창고를 붙여놨고 허리는 끊어졌고 여기저기 파편 조각들이 상처를 내고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들어있다. 뱃속에는 파편 조각이가 100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 깨어나면서 찾아오는 고통은 무슨 말로 할 수 있을까? 입을 벌리면서 통증을 오고 사니까 입술이 찢어졌다. 날마다 떨어지는 저혈압, 수없이 수혈해도 혈소탕은 떨어지고 산과 산을 만들었다. 교전 때 입은 충격일까? 총알이 날아 죽은 대장이 달려든다. 환청에 시달리며 눈이 빨갛게 부어 장목되고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 내 손을 잡고 울부짖는다. 이 힘든 통증을 어이해야 할지 침상에 누워 꽂잡는 못하는 아들 안쓰럽고 불쌍하고 천천했다. 다리가 없다는 걸 아는지 왼손으로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흘렸긴다. 엄마! 내 다리가 어디로 갔어? 저리고 아프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 다리가 없어졌다.
우리 가족 피눈물을 토했다. 네가 왜 총 맞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냐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너는 물만 한 모금 상처도 장치를 지냈다. 밤이 되면 통증도 무섭다고 했다. 긴 밤을 꼼짝도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워나가 뼈에 사무치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엄마가 아프고 싶었다. 2003년 6월 10일 기다리던 아들의 제대다. 엄마 나왔어!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것 같다. 문도 열어보고 대문 밖에 나가 서성거린다. 똑같이 오르면서 그러네. 남편을 붙들고 왜 동혁이는 오지 않느냐고 미친 사람처럼 몽롱하더다.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는 아들.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장학금마다 공부한 아들이다. 내 아들의 흔적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본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해운이 보이면 눈이 번쩍인다.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동료가 세상에 태어나 피워보지도 못하고 너는 가버렸지만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엄마의 분심보다도 사랑했다. 따뜻하게 잘 자라준 아들에 대한 용년이니까 오늘도 내 아들에 대한 그림으로 하루해가 저문다. 총소리 전쟁 없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부디 그가 나고 행복하자. 이 글을 엄마가 하늘나라에 붙인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로. 여기 저 음향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 동영상은 그 어머니 편지를 풀로 다 이렇게 하려면은 3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 국민행동본부에서 그 KBS 성무하시는 분하고 그 이정민 전 아나운서를 좀 불러가지고 이것을 그 간략하게 각 좀 5, 6분 내로 이걸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행동본부 차원에서 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강연회를 하거나 2012년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문재인한테 많이 밀렸어요. 새누리당 사람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이미 정권을 뺏겠다. 우리 다수당을 그거 하는 것은 이미 물건나간 일이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지금 새누리당이 만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비상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 맞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갑론을박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선진화법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다수결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야. 한두 사람이 야당에서 반대하면 하나의 법령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 번 세월호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 이미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통제해야 된다. 그런 안전에 관한 이런 법령이 다 계류되어 있었는데 국회가 정쟁만 일삼는 거예요. 통과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가 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서야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고 나도 대통령이 사과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칼기 폭발하던 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안전사고들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대통령들이 나서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세월호 현장에 간 겁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야. 물고 늘어지고 국가가 배상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인당 거의 10억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지금 조금 전에 박동혁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가 전사했는데 얼마 줬다고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보상금을 3천만 원 주는 걸로 뗐어요. 그런데 세월호 이거 뭡니까?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다. 아무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이 죽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국민 세금 가지고 국가가 배상, 국민 세금 아닙니까? 대통령 돈도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난다. 참 나라 위해서 전사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정말 엉망이다. 이게 한국전쟁이나 월남 참전에 참석했던 분들 계신데 한번 우리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예.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결론 부분으로 이제 가는데 이 75년 4월 30일 날이죠. 월남에 폐망하지 않았습니까? 폐망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궁에 있는 장성들, 그 다음에 사회의 주요한 종교 지도자, 언론인, 각계각층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월맹의 간첩들이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강연하면서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간첩 천국이 되지 않았느냐. 황장엽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쟤들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5만 명으로 추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도 잘한 건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것은 야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를 표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정권 뺏겼기 때문에 좌파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런 중도를 표방하니까 이놈들이 싹 일어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어쩌다 보면 간첩 천국 같아요. 그 세월호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1주년 지난번에 4월 16일 1주년인데 광화문에서 그 세월호 1주년 기념해가지고 태극기를 시위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운가 하면은 경찰차가 한 70여 대가 파손되고 경찰이 100여 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폭도들이 어떻게 보면 폭도들입니다. 이래도 우리 경찰이 얻어맞고도 참 대한민국 경찰처럼 마음 좋은 경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 보고 얘기하죠. 왜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족치지 못하냐 하는 게 되면 여론이 좋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잘못 흘러가는 것은 대통령이 법과 원칙 가지고 대통령이 무기는 법과 원칙입니다.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을 때도 여러분 만나가지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더니 통진당 해산도 하고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거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다른 대통령은 못했는데 그런가 하면 전시작전권 전환하는 것도 무기한 연기시키고 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입니다. 우린 잘한 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한 대도 우리 박수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박수 부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제가 120살까지 이렇게 젊어 보인다. 상당히 그거 보인다 하는데 박수 소리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미국에 있는 교포님들은 애국심이 강하다 했는데 뭐 신모라는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 뭐 토크쇼 한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토크쇼 하는데도 마음이 좋아서 잡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임미가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대한민국에 출입 못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이 지금 일본에 가가지고 뭐 또 순회 강연한다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이북가 있어요. 예, 그 지금 이북 갔습니까? 네, 아, 이북에 있어요. 예, 홍길동 같은 여자분이네. 뭐 일본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이제 또 제가 여기 올 때는 일본에 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다니면서 악법 중에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 간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우리는 저하고 지금 서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동희 어머니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희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냐? 여기에 있는 참전용사들 누구를 위해서 제복을 입고 전투를 위하 부상도 당하고 지금 이제 살아계시지만 정말 우리 그 김봉건 선배님 좀 존경합니다. 이렇게 평양 탈환을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전사에서 제일 먼저 평양을 탈환한 사단은 1사단은 백선엽 장군이 주의하는 1사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선봉장으로서 당시 1사단은 11년대 11중대장으로서 평양 비행장을 맡고 제일 먼저 입성하신 분이 우리 김봉건 회장님. 이런 분이 지금 한국이 아니고 LA에 와 있다는 건 이건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겠냐. 여러분 김봉건 회장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격려의 박수에 응하시죠. 힘차게.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적 종북 세력을 퇴치하지 않고는 통일 대박도 없고 평화적인 자율 통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종북 쓰레기를, 저는 종북 쓰레기라고 합니다. 종북 쓰레기를 쓸어버리는데 힘을 합쳐서 정말 대한민국 자유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여기 온 것도 힘을 모아드리자. 그래서 내부의 적 퇴치 없이는 우리도 월남처럼 공산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 사람한테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2003년도에 조갑제 필지하고 저하고 소위 노사모라고 하는 명계남이 주의하는 노사모 회원들로부터 2003년도 8월 30일 날 토요일 날 이슬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싸늘했다고요. 여름에 반팔 입고도 더웠는데 그날 싸늘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마일을 걸치고 꿈자리가 좀 사나워가지고 옆구리에 곤충을 차고 좀 소위 말해서 가스총이 누가 호신용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조갑제 빈장이 12시에 그 누가 초청했으니까 초청 그 오찬에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리아나 호텔에 12시 정각에 맞춰서 회전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명예남 그 주의하는 노사모 일당의 조선일보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가 야 저게 조갑제 간다 조갑제 잡아라. 그러니까 건장한 친구들이 가서 조갑제 빈장님이 이거 양쪽을 잡아요. 저는 체구가 적지만은 그래도 군인이 아닙니까?
야, 이 젊은이들이 무슨 짓거리냐? 손을 떼라 하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야, 저 새끼가 서정갑이다, 죽여라 이렇게 되니까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 뭡니까 피켓 들고 막 이게 때리는데요. 머리도 빠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옷은 다 찍히고 그래도 직업의식이 있으니까 나도 좀 살고 싶어야 되더라고요. 죽어도 멋있게 죽어야지. 이렇게 쟤들한테 매맞아 죽어서 되겠느냐. 마침 우측에 찾던 가스 허리춤에 땄던 권총을 꺼냈어요. 가스총을 꺼냈어요. 근데 누가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가스총은 신형으로서 가장 위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공포탄을 이렇게 장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포탄 3발을 장전하고 뒤에 이제 실제 가스를 이제 그걸 했는데 꺼내서 이렇게 탁 당겼는데 5.16 군사혁명이 나오고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총소리 나옵니다. 이게 진짜 총인 줄 알고 60, 70명이 되는 이 데모대원들 다 도망가는데 경찰들은 내가 맞는 걸 보고 조합철 위원장이 맞는 걸 보고 저렇게 해서 1개 소대 정도가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도망가니까 내가 이 진짜 총인 줄 알고 경찰이 와서 이걸 빼느라고 저는 안 뺏기겠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무명지 손가락 이게 거기도 조금 휘었습니다. 이게 인대가 이렇게 휘어진 거죠. 그런 그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권총을 이제 가지고 무기는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옆에 그 조선일보 담당 형사가 나와서는 저 앞에 빨리 나서더니 이것은 정당 방위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니까 권총을 다시 가스총을 저한테 줘요. 그래서 당시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제1신, 제2신, 제3신, 제4, 5, 6신까지 이렇게 제 기사가 이렇게 도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 8군 헌병대에서 그 정보관들이 이것을 전부 다 제가 이렇게 테러당하는 사진을 찍고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헌병사령관이 9월 16일자로 저한테 친서를 보냈어요. 지금 우리 국민행동본부 좌측에 국민행동본부 다큐멘터리라는 그 동영상이 오는데 그 친구 쳐보면 나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좀 만나달라. 그리고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더니 하텔하우스에 가서 이제 점심을 사주고 헌병사령관실에서 저한테 워치독이라는 특수시계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서회장님은 서대령님은 이걸 차고 다니십시오. 이래야만 우리 8군 헌병대에 정보요원들의 서회장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지 마십시오. 저녁에 누가 불러도 내도 나가지 마십시오. 점심시간에 혹시 불러내면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야 그거 되고 미 8군 모든 그 게이트에 헌병들한테 서정갑이 타고 다니는 차가 들어오면 갑자기 들어오면 안내해라. 보호해주라. 신변보호를 미 8군 헌병사령관이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신변보호를 해주겠다고 자청한 거예요.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는 이 국민행동본부 특히나 예비역 대령을 갖다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말이 되겠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저 동영상에도 보면은 챔피언 대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고수경례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워싱턴 그 교민들이 초청해가서 초청 강연을 갔다가 그 챔피언 대령이 있나 싶어가지고 펜타곤에 갔다가 제가 만나보지 못하고 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챔피언 대령에도 좀 감사의 경의를 이렇게 보냅니다. (2004년도로) 이제 다시 넘어가지고 2004년도 7월 2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의 톱으로 난파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그러니까 HID입니다. HID 당시 오복섭이라는 그 총장을 제가 그 이끄는 대원들 한 50명 모시고 음사진상위원회에 쳐들어갔어요. 어떻게 난파 간첩과 빨산을 민주화 유공자를 하느냐. 음사진상위원회라 하는 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 노무현 직속기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가해서 얘기한다면, 간첩이 음사진상위원회 이윤으로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뭔지 아십니까? 제1야정군 사령관, 1군 사령관 별 4개짜리입니다. 현직 사령관을 불러다가 철의소에 앉아놓고 조사하는, 아마 간첩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더라도 노무현만큼 못했을 거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정권을 간첩 정권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은 어떤 이원적인 명령이라도,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성명서를 신문 광고를 냈어요. 국군은 헌법 5조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 보장을 지켜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웬걸요, 청와대가 2번 브리핑합니다. 서정갑을 당장 구속하라. 그다음 당시 열린우리당, 지금 야당이죠. 이 사람들이 또 대변인 성명으로 2차 이걸 써서 하니까 밤 9시 2004년 7월 25일 날 밤 9시 메인 뉴스 시간에 첫 번째로 저를 이 신문 광고와 관련해 가지고 구속 법적 조치를 하라는, 그것을 청와대하고 열린우리당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때 앵커가 이강덕 앵커입니다. 지금 요새 보니까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강덕 앵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실은 간첩을 조사하는 대공분실에 2번이나 불려왔습니다. 어제 여기서 누가 말씀드리더라고요. 임천근이라는 분이 계시죠. 어제 저희 아침에 와서 저를 이제 밥 사주고 갔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게 네? 참 정말 김상철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 김상철 변호사가 제 옆에서 변호해주면서 검찰이나 경찰에 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사람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조사 안 하고 간첩을 조사하는 대공분실로 불려가느냐,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역부족이에요. 이건 간첩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 정권인데 우리 김상철 변호사가 처음으로 자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처음이랍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이름만 답변하십시오. 이거는 질문 요지가 수사관들 앞에 서너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질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CCTV가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른 방에 보니까 뭐 고문하는 이 밧줄이고 뭐 이런 기구가, 세갈기 같은데 이런 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 박정철 군이 이거 억하고 죽었다는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가서 조사받는데, 저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전부 다 대공분실 철문을 막 두드리면서 서정갑을 석방하라 이렇게 뭐 하니까 거기서 여하튼 이렇게 돼서 잘 나왔어요. 그런데 김상철 변호사가 이름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라. 그래서 묵비권 나중에 너무나 지루하니까 묵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 노무현 정부에서 얼만큼 잔인히 했느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오라, 조사할 거 있다 오라 해서 부르고 이런 그 형국이었어요. 경찰하고 검찰에 제가 가서 불려간 것만 해도 수십 번 됩니다. 아마 이런 것도 아마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2007년도 정권이 바꾼 난 다음에 2009년도에 노무현 비서실장, 이병환 비서실장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우리가 정권을 뺏긴 것은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긴 것은 투캅스 때문에 투캅 조갑지와 서정갑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서전 썼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인터뷰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선일보에서 특별 그 보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얘기 제가 털어놓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했다는 건 적정까지 그 실토했는데 뭐 워싱턴, LA 뭐 이런 각 등지 미국 측에서 등지에서 뭐 초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평상시에 듣도 보지 못하는 그때는 국민행동본부 외에는 지금 단체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애국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단체들이 많은데 이거에 참 사이비 단체들이 많다. 우리가 종국을 쓸어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보수가 가장 나쁜 점이 좀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절차 탐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아니면 주먹질 한번 하고 원판치 투판치에서 싸우고 끝내.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이념은 같으니까.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웬만큼한 거는 커버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우리 우파 진영이 보수 진영이 자꾸만 이게 그거 돼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쟤들이 나중에 저를 간첩 조사하는 데 가서 불러다 조사하고 아주 괴로움을 줘도 그건 달게 받았어요. 너희들은 간첩 정권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육군 대는 이렇게 사성장군도 조사하는데 내가 못 받을 건 뭐냐. 아예 편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신문 광고 내면요. 국민들이 하루 만에 신문 광고비가 다 들어온 거예요. 신문 광고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들어올 때는 우리 공군 회장이 그걸 전부 다 그 재정을 담당했는데 시청 앞에서 한번 집회를 하면요. 이렇게 모금 방송에 하루에 한 5천여만 원이 그냥 이렇게 그 모금이 들어오고 아마 그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국가에서 서정갑이는 도움을 주겠다. 국가에서 국민행동본부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작고한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좀 그 우리 여기서도 저는 그 가장 근데 제일 나쁜 거는 보수를 자청해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치명상을 입히는 음모를 하는 거예요. 서정갑이가 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떼먹었다, 뭐 편취했다,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오늘 제가 누가 나한테 질문하기 때문에 뭐 박사라는 사람이 저를 의미한 걸 갖다 이렇게 오늘 좀 배부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저를 또 명예훼손으로 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 답변하는 형식으로 내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7시간 동안 대질신문을 딱 하더라고요. 저는 떳떳하니까. 그 전에도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는 왜 없는 걸 갖다 그때마다 대질신문 시키냐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7시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지 박사한테 당신이 서 회장 고발한 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대지 못하면 당신은 무고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고소한 걸 취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회장님께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현상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민형사에서 전부 다 벌금 가지고 자기 돈만 한 700여만 원. 근데 저만 그 벌금 낸 거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이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교도소 갔다 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또 허위 사실 가지고 유포했다가 또 벌금형 받고,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이게 하나의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글씨 쓰는 재주는 참 좋아요.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LA에서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회원이라는 분이 서 회장님께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그 후원금을 갖다 편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아요. 여기 아까 여기 배부전 기자가 여기 오신 걸로 알겠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접수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저를 이거 많이 대변해 준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계시네. 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감사한데도 감사는 그 도리를 못하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2004년도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 국가보안법 사수를 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재학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가 다 참석했어요. 350여 개 단체가 다 참석했어요. 그때 그 시청과 광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공국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울시 재학문회 지하철도 바이패스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30여만 명이 이렇게 집결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해가지고 기원해가지고 특수 공무 집행방해, 제가 그 대공무실에 가서 조사받는 것은 쿠데타 선동, 내란 선동 뭐 이런 제목으로 국사범으로 제가 국사범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을 일단 법관들 중에는 다 그거 저희 편은 아니잖아요. 간첩은 무죄에 속공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시고 그분은 다 지켜봤으니까 특수 사면, 특수 복권, 특별 복권이죠. 특별 사면, 특별 복권을 해줘서 제가 5년 전에 여기 올 때는 공항에서 상당히 이게 뭐 전과자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경자이 그거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천안함 폭침 모자 하니까 아유 네이비 그러더라고요. 해군이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해군 예비역이다 하면서 그 말만 하고 이게 손 이렇게 지우만 하니까 오케이 바이패스예요 그냥. 그때는 이게 1년짜리 요건이가 얼만큼 꼬치꼬치 하는지. 그래서 이 모자 그 쓰고 공항에 나오면은 여러분 아주 바이패스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기 우리 기자가 이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풍선 날리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탈북자들이 풍선 날리는데, 한 그 이민복 씨,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민복 씨하고 그다음에 박상학 두 사람이 열심히 날리고, 국민행동본부가 날리는 것은 3월 20일 천안함 폭침되고 국가가 여기에 대한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김동건 장군님이 그걸 했으면 즉각 보복을 하라, 폭격하라 했을 텐데, 우리는 천안함 폭침되고도 그냥 말로만 응징하겠다. 같은 해 11월 달에 또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연평도가 폭격당했는데도 그냥 우리 그 최신형 전투기가 그때는 동해상에서 육해공원 해병대 그 합동훈련을 할 때 우리 그 2개 편대가 8대가 이렇게 떴어요. 떠 있는데도 연평도가 폭격당하는데도 그러고 가만히 명령만 기다리는 거야. 이건 한미연합사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못하게 되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 내가 군인을 갖다 폄하하기 좀 이 자리에서 좀 이상한 것 같고, 애국이 나와서 왜 자기 나라의 군대를 폄하하느냐. 여러분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천안함 북침되고 이제는 왜 북침되느냐. 북해군이 이렇게 와가지고 잠수정에 와서 어뢰를 발사하는 걸 탐지 못했다. 소나라는 그 기계가 장비가 배 밑에 있는 장비가 북해군 잠수정을 탐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통용함이라는 신형함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이제 보니까 이게 엉터리야. 응? 소나가 다른 거 군함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탐지하는 거 아니라 오군 고기떼를 탐지하는 그런 걸 장치하고 이게 무슨 해군 제독입니까? 이거 별 4개나 다고. 그래서 전에 총장이 구속되고 조금 구속이 진전되니까 현직 총장이 또 구속되고 뭐 별들이 전부 다 이게 내가서 어떤 데 가가지고 이 별들은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군복을 입고 얘기하자면 장군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거는 제가 그 표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쌍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별 이렇게 쓰고 영어로 이렇게 브론즈 스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진짜 이 미국에서는 미국 장성들은 이런 장성이 없어요. 글자 그대로 이런 똥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대가 과연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별 달고 있으니까 천안함 폭침되고 앞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떠 있으면서 그걸 갖다 때리지도 못하고 저희 같은 느낌은 저희들은 군대에서 배울 때 저는 비록 ROTC 출신이지만 적이 공격하기 전에 우선 먼저 때려놓고 싸움부터 좀 한번 맞았으면 즉각 응사에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때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게 원칙인데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6.25 전쟁에서 싸웠던 선배님들은 즉각 이렇게 되면 즉각 응사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후 보고하는데 지금 군인들은 이건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야 이게.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경찰 집회하면서 공식석상에서 5월 2일 날 태국기 방화 세월호 난동 규탄 집회를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제국에 이렇게 열면서 경찰이 도대체 맹하고 말이야. 제복을 입은 경찰이 제복을 입은 그 경찰 자체가 제복 자체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맞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규탄 집회했는데 경찰들은 그냥 경찰 여러분은 보험국탈란 아니십니까? 치안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찰청장한테도 내가 직사포를 이렇게 때리고 했는데 참 이게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선배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 마이크적으로 다 녹화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살살 피해가면서 명예훼손은 좀 걸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합니다만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 대북 풍선 이게 날리는 문제도 제가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이제 종북 세력들이 국민행동본부 상당히 밑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천안함 폭침돼 가지고 한 100만 장을 이렇게 박남시호 장군을 모시고 일본에 있는 니시오카 교수 일본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풍선을 했어요. 이 풍선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의의 희망의 메시지를 김정일 정권에게는 정의의 핵폭탄을 투하한다. 그러면서 기자회견하면서 풍선 날리는 그게 해마다 제가 이제 3월 26일 되면 국민행동본부에서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수시로 보내는 탈북자들 얘기 아까 나오는데 이분들도 서로가 또 삐끄덕삐끄덕해요. 내가 하는 게 옳다, 네가 하는 게 그렇다, 상대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대북 풍선 보내는 것은 이거 국가가 할 일이다. 심리전, 우린 적하고 대치할 때 심리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안 하니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거 통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박상학 씨는 이거 막 공개적으로 막 해요. 나 날린다 하니까 막 이렇게 여론의 공격을 받고, 이민복 씨는 조용히 날리니까,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목사 한 분이 저보고 장거리 전화해서 박상학이는 나쁜 놈이니까 그리 지원하지 말고 이민복 씨 그쪽으로 지원해주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목사님 이 얘기 잘 들었는데,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박상학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못한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떠들고 하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적하고 싸울 때 전쟁의 승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심리전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방송도 중단하고 전광판도 없애버리고 풍선 날리는 것도 이거 방해하고 됩니까? 그래서 그 좌파 이 사람들이 민변을 통해서, 민변들은 그 간첩들이나 좌파들을 변호하는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를 고소했어요. 전방에 있는 그 휴전선상에 있는 민통선상에 있는 이런 분들 이렇게 좀 재산상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이번에는 그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북풍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피해를 본 것은 북한의 공갈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고, 남한의 군사훈련 때문에 북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이지, 대북풍선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단순히 민사상 피해를 봤다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기각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여기에 24일 날 시애틀에 왔습니다. 이제 아직도 한두 장 더 남았는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얼마큼 갔어요? 제가 또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다음 행사에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도중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끼리는 서로 헐뜯고 의미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한번 하고 끝내고 소주 한잔 마시고 이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종북 세력하고 싸울 때는 힘을 모아서 이렇게, 여기 뭐 재앙군 회장도 나와 계시고 자국군의 김봉건 회장도 나오시고, 여기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총장도 나와 계신데, 65주년을 맞는 해를 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해가지고 다시는 제2의 6.25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못하면, 우리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경제에 긴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날라오는 것도 그런 메시지를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고, 이것이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정말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통일대박,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힘을 합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았는데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 얘기만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라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 좀 해주셔야 돼요. 예. 한 두 분만 좀 질문해 주세요. 짧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김관진 안보수석의 사무실에 나가시지 마세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나가시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죠. 조금 있다가 우리 조남태 잠깐 조금 계세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예. 김관진 안보수석 사무실에 예. 김정은 사진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관진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 저 사무실에 예. 김정은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듣기는 좀 처음 듣는 얘기고, 네. 저도 김관진 그 장관을 잘 아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되면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만 알고. 장관 시절서부터. 예,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되고 이렇게 이명박 정부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안보실장까지 왔다는 걸 아는데,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답변드립니다. 그렇게만. 아니 근데 그 사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건 여하튼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여하튼 이분은 안보관은 철저하다. 또 한 번 더 저는. 다른 분 질문을 해주세요. 또 다른 분 계십니까?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네.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기 또 한 번 더 마지막에 손 드네. 예. 지금 조금 전에 김홍일 씨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 함께 나오신 분이 누구죠? 황단범 씨. 예? 황장윤 씨.